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도 5월의 시험본 3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풀어볼게요. ERP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ERP 시스템 도입 시 ERP 시스템 구축 초기보다 ERP 유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초기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 여기 ERP는요, 초기 구축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쵸?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하지만 유지 비용은 조금 적게 들겠죠. 1번은 그게 잘못된 거고요. 2번은 ERP 구축 전에 수행되는 단계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는 점증적 방법론을 BPR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BPI죠. BPI라고 합니다. 임프로브먼트를 써서 BPI라고 한다. 잘못됐고요. ERP 시스템의 투자 비용에 관한 개념으로 시스템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한 것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총 소유 비용에 대한 내용이죠. TCO 총 소유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도 틀렸고 ERP 구축 시 컨설턴트를 고용하면 숙달된 소프트웨어 구축 방법으로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편견이 없고 목적지향인 컨설턴트를 통해 최적의 패키지를 선정받을 수 있다. 얘가 맞네요. 답은 4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챗봇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현재 대화형 상거래, 고객 상담센터, 법률 자문, 헬스케어, 여행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챗봇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맞는 얘기예요.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죠. 챗봇은 로봇의 인공지능을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접목한 기술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대화형 시스템이다. 자연스러운 대화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챗봇은 채팅을 하듯이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상 언어로 사람과 소통하는 대화형 메신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가 질문하면 AI가 대답하고 이렇게 분석을 한다. 자유로운 대화가 된다 하더라고요. 분석에서.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구축을 통해 단순한 질문은 챗봇이 답변함으로써 고객센터 업무의 일부가 대체 가능해 콜센터를 폐쇄한 게 아니라 단순한 업무는 챗봇이 하고요. 고객 문의를 단순하게 처리할 수 없는 심화된 직무는 사람이 하게 됐죠. 폐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할이 분담이 됐다. 자, 그러면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어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기술로 대량의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여 실시간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기존의 사회구조 운영 방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AI 학습을 통해서 학습, 추론, 인식 능력이 현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맞는 내용입니다. 스마트 ERP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의 기술과 결합하여 지능화된 기업 경영이 가능하게 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화 예측 분석 기법이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맞는 얘기예요. 그냥. 자, CPS는 실제 물리적인 제품, 생산의 설비, 공장을 사이버 공간에 그대로 구현하고 서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동작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자연어 형태로 구성된 비정형 또는 반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패턴 또는 관계를 추출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자연어 핵심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CPS 시스템을 앞에 설명하고 뒤에 자연어를 갖다가 같이 합쳐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부분은 CPS 설명, 뒤에는 NLNPL인가요? 그쵸? 여기서부터가 지금 잘못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앞뒤를 섞어놨다. 그쵸? 그래서 얘는 3번은 두 개의 정의를 같이 섞어놓은 개념이라 잘못 설명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S 자체가 물리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한 거라면 NLP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 팩토리는 공정별 자동화와 응용 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결하고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장 운영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공장 운영 체계를 목표로 하여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기준 정보, 실적 정보, 설비 상태, 검사 정보 등의 운영 데이터와 현장 센서 설비로부터 수집되는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여 이를 분석하는 것을 얘기한다. 맞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기업이 핵심 어플리케이션인 ERP, CRM 솔루션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는 것을 SaaS라고 부른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시면은 적절한 것을 따지라니까 1번이 가장 지금 적절하게 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자, ERP 구축에 필요한 IT 인프라 자원을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빌려 쓰는 형태를 PaaS라 부르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IaaS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밖에 있어요. 지금 얘랑 밖에 있다. 자, 지금 인프라를 제공받는 걸 IaaS라 부르고요. 플랫폼을 제공받는 걸 PaaS라 부르죠. 밖에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하여 외부 사용자에게 IT 자원을 제공하고 사용하게 하는 기술 및 서비스를 의미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ERP 시스템을 통해 도입을 하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죠. 3번은 낮춘다가 되겠고요. 높인다가 잘못됐다. 4번 플랫폼 서비스는 업무나 비즈니스 처리에 필요한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의 IT 인프라 자원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받는 형태이며 인프라는 응용 소프트웨어 인터넷을 통해 제공받는 사용자들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얘도 바뀌었습니다. 앞에가 IaaS고요. 뒤에가 그렇죠. PaaS입니다.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문제 어렵게 나왔네요. 2급에서 ERP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ERP 분야를 예전에 좀 덜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는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주식회사 생산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ERP 시스템을 추가 보완해서 혁신적인 차세대 ERP 프로그램을 개발 착수했다. 이에 장기적인 기술 수요를 예측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AI 기술 활용도가 무궁무진하여 과거 자료가 얽매이지 않고 관련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가 20명 이상이 선정됐고 의견을 받고 있대요. 그 결과 다시 배부하여 의견이 합치될 때까지 논평과 수정을 반복하는 단계에 있다. 여기는 지금 델파이죠. 그죠? 델파이법입니다. 자, 기술 예측이나 이 방법을 물어본 거 보니까 지금 현재 20명의 전문가를 도출해서 델파이 방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술 예측이나 시장 전략 수립의 장기적인 예측에 적합한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델파이 방법은 장기적인 예측이나 기술 예측에 적합하죠. 맞는 얘기입니다. 기억은 맞는 거. 전문가들이 주관적인 의견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정성적인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델파이 방법이니까요. 자, 우선은 그러면 3번은 아웃되고요. 기억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요. 나머진 기억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합의를 도달할 때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얘도 맞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선 1번도 아웃됐고요. 자, 창의력을 자극하는 효과가 탁월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얘는 브레인스토밍이죠.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델파이는 합의를 내는 겁니다. 여러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합치해서 하나의 의견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거죠. 답은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6번 판매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 장기, 중기로 계획할 때 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들 이거 장기 계획은 신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판매 경로 강화를 갖다 하는 거고요. 중기는 제품 디자인, 원가, 품질 개선, 판촉을 위한 판매 정책 수립, 판매 경로의 구체적인 계획이죠. 그 다음에 단기는 제품별 가격, 판매 촉진의 실행 방안, 구체적인 할당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암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주 나온다고. 그럼 장기는 지금 여기서 뭐에 해당이 돼요? 자, 니은, 그죠? 그 다음에 디귿, 비읍이 되겠죠. 자, 품질 개선은 어디입니까? 품질 개선은 중기가 되겠죠. 그죠? 품질 개선 중기고요. 답은 여기서는 3번이 되겠고, 디자인별 가격은 제품별 가격은 뭐예요? 단기죠, 단기. 그 다음에 제품별 디자인은 이 제품별 디자인은 어디 들어가요? 중기죠. 자, 틀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체크하면서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특히 1급 보시는 분들. 자, 교차 비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교차 비율은 우리 한계익 나누기 평균 재고액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교차 비율은 한계이익 나누기 평균 재고액입니다. 암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제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와요? 0.5가 나오고, 여기는 0.55가 나오고, 여기는 1.17이 나오고요. 여기를 나누면 1.14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럼 1번, 2번, 3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4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교차비율, 이거 교차비율이면 큰 거죠, 큰 거. 잘못 설명했습니다. CR로 잘못 설명해서 0.5. 그럼 교차비율로 따지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겠네요. 0.55니까요. 그럼 여기서 세 번째로 높은 걸 할당해봐라. 그러니까 B가 되겠네요. 그죠? 큰 것부터 할당한다. 교차비율이 크다는 건 많이 판매된다는 거기 때문에 C, D, 그 다음에 B, A 순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어느 기업이 제품 가격 유지를 위해 검토한 내용이다. 적절한 것은 자, 연구개발 R&D를 통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기능을 추가하고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비가격 경쟁에 의한 가격 유지 정책을 쓴 거죠. 차별화 방식으로 대리점이 일정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며 판매하고 일정 기간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판매를 기여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겠다. 리베이트네, 리베이트. 리베이트고 얘는 비가격 경쟁이죠. 자, 그러면 A는 리베이트로 활용했다. 지금 A가 아니라 B가 리베이트죠. 자, B는 신제품 개발력을 바탕으로 한 비가격 경쟁. 잘못했죠? 거꾸로 됐습니다. 자, A를 선택할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이 비가격 경쟁이란 거는 품질, 광고, 이미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갖다 상당히 좋게 할 수 있죠.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유통 경로상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며 A방 이것도 지금 거꾸로 됐네요. 그죠? 거꾸로 됐다. 잘 반대로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을 구하세요. 매출채권 회전율은 총 매출의 나누기 매출채권 잔액이고요. 잔액으로 볼 수 있고 매출채권 잔액은 외상 매출채권 잔액 더하기 받으러 온 잔액이죠. 잔액으로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그대로 써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총 매출액 750억은 나누죠. 여기서 이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250억 더하기 50억입니다. 그러면 750을 300으로 나누니까 2.5회가 나오죠. 이거 여러분들 몇 번 나왔어요. 9번 문제. 계속 몇 번 나와서 제가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푸시면서 한 번 더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문제는 여러 번 풀어보시라.
10번 주식회사 생산성은 최근 매출채권 회수율이 급격히 낮아진 상태래요. 이에 따라 주식회사 생산의 자금 담당자가 불량채권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하는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특정 거래처의 외상 매출채권 잔액이 과다하지 않은지 당연히 체크해봐야죠. 회수 안 된 게 있는지, 약정된 날짜에 회수가 안 된 게 몇 번인지 체크도 당연히 해야죠. 신규 거래처의 거래 유지를 이건 연장한다는 건 뭐예요? 오히려 회수율을 갖다가 낮추는 행위가 되겠죠. 지금은 회수율을 낮추는 행위를 찾아서 높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얘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자금을 갖다 회수를 지연시키고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제품 결함으로 인한 반품 대금 회수 지연이 있는지 점검한다. 괜찮네요. 11번입니다. 보기에서 공급사슬의 물류활동의 내용이다. 각 내용과 물류활동에 대한 설명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 협력업체로부터 원재료와 부품을 구매하여 기업이 창고로 입고했다. 자, 원재료와 협력업체로부터 이 원재료를 공급해서 넘어왔다는 얘기죠.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조달이죠. 원재료 업체로부터 공장으로 들어온 거를 우리가 조달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1번, 4번 아웃되고요. 입고된 원부자재를 생산 공장에 투입했다. 생산이죠. 생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산 물류가 되겠고요. 자, 포장된 완제품을 물류센터를 거쳐서 넘어가겠죠. 소비자한테 가는 거니까 판매 물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교환환불 처리 반품이 되겠죠. 하자가 있어서 넘어온 거니까 역물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답은 2번. 12번 물류 거점을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고려해야 될 비용 지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수송 비용은 수송 거리에 비해서 증가한다. 자, 우선은 개념은 맞아요. 수송 거리에 비해서 증가하죠. 근데 이 뒤에가 헷갈리는 분이 있을 텐데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하면 수송 비용은 서서히 감소하다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증가한다. 이게 안 나와서 답이 아닌 게 아니라 1번은 맞는 지문인데 그 뒤에 지문이 더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고정 투자 비용에는 인건비 및 초기 투자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물류 거점 수에 비해 증가한다. 맞는 얘기. 재고 비용은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증가 비용이 크다가 완만하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수송 비용은 서서히 감소하다가 일정 수준이 넘어서면 증가하게 된다. 4번이 잘못됐죠.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13번 문제는 유통 소요 계획인데 기초 계획이 지금 450개고요. 기초 재고가 여기서 450이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이 2주예요. 안전 재고 100개입니다. 즉 이 중에서 100개는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 1회 주문량 로트 사이즈가 200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볼까요? 여기 450이 되겠죠. 여기 450이고 150개 빼니까 300개. 괜찮아요. 여기 120개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 100개는 쓰지 못하니까 20개밖에 없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몇 개 모자라요? 100개가 모자라요. 마이너스 100개예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로트가 지금 20개가 모자라지만 200개가 주문이 들어와야 되죠. 그 200개가 이 B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B에 200개가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B가 아니죠. 입고 예정량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네.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요 200개가 어디 들어와야 된다? 여기 입고 예정량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게 320인데 이 중에서 100개는 못 쓰니까 220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320입니다. 빼니까 B는 얼마가 돼요? B는 200개가 되겠죠. 왜? 320에서 120을 뺐으니까요. 자, 200개에서 여기는 50개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보세요. 150개잖아요. 150개면 지금 여기 지금 원래는 여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시가 안 됐을 뿐이야. 자, 50개가 되는데 이 중에 재고 중에 100개는 또 못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100개는 못 쓴다 했으니까 자, 200개가 있고요. 여기서 100개는 못 쓰는 거라고요. 그럼 50개가 또 부족해요. 그러면 또 여기에 200개가 들어가고 또 여기 뭐가 들어가요? 또 그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여기서 얘 200개 또 200개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200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400개가 되잖아요. 400개가 되지만 400개가 된 걸 빼니까 250개가 되네요. 하지만 또 230이니까 또 모자라. 그럼 또 여기 얼마가 들어가? 또 200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또 200이 들어오겠죠. 450이 되네요. 450에서 230을 떼니까 또 200, 여기가 얼마가 돼요? 20이 되고. 그죠?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간다. 이어져 간다. 자, 그럼 여기서 A는 200이고요. 그럼 얘는 틀렸고 우선 150은. 자, 200인데 얘도 틀렸고요. 200. 그 다음에 B는 200 들어오죠. 220. 답은 3번이네요. 요 문제 좋네요. 여러분들 이 유통소유계획은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어렵지는 않거든요. 몇 번 껴 넣으면 돼. 그래서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평가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운용했대요. 매출 총이익과 매출원가로 적절한 거가 됐습니다. 우선 매출원가부터 볼까요? 매출원가. 매출액부터 판단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지금 출고가 이렇게 돼 있죠. 출고가. 자, 그러면 400개 곱하기 1,500원 더하기 300개 곱하기 1,600원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108만 원이 나와요. 108만 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그 선입선출법으로 구해보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400개는 우선은 300개가 앞에서 나가야죠. 1,000원짜리 더하기 그 다음에 100개가 이 200개에서 나오죠. 100개 곱하기 1,100원.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선 요 400개짜리입니다. 더하기 요 300개는 그럼 어떻게 나가요? 앞에 나면 요 100개 나가야 되겠죠. 100개 곱하기 1,100원. 그죠? 더하기 그 다음에 200개 남죠. 그럼 200개 곱하기 1,200원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합치면 요거 얼마? 30만 원. 여기는 11만 원. 맞나요? 300개 나가고 100개 나가고 11만 원.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뒤에 결국엔 얘는 지금 얼마예요? 11만 원. 여기도 24만 원인가요? 24만 원. 합치면 30만 원, 22만 원, 24만 원이니까 다 합치면 얼마 나와요? 76만 원 나오나요? 76만 원. 자, 기말재고 자산가액은 딱 요거밖에 안 남았죠. 요거 100개 12만 원. 자, 우선 기말재고 자산가액만 봐도 2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네요. 그죠? 기말재고 자산가액이 아니죠. 지금 매출원가네. 매출원가 12만 원을 받는데 지금 그러면 거꾸로 2번과 4번 아웃되고요. 지금 매출원가랑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네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108만 원에서 76만 원을 빼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32만 원이 나오고 빼기 76만 원이니까 32만 원. 그럼 1번이 답이겠네요. 자, 매출원가는 아까 76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가액이 12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2만 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순서 알려드릴게요. 매출원가 구합니다. 지금 출고에 해당되는 것만 곱해서 매출원가 108만 원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각각을 갖다가 해당되는 선입선출을 했으면 출고할 때 기초재고부터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재고부터 있고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내보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계산하면 이렇게 76만 원이 나오겠다. 자, 그럼 매출에서 가져오는 이익은 108만 원에서 76만 원을 빼주니까 32만 원이란 게 나왔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그래서 76만 원이 된다.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가액은 12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좋네요. 계산 문제가 거의 1급 수준으로 나왔어요. 2급이 15번입니다. 운송 공급 모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환결 시스템은 자, 이 문제는 세모 물류관리사 문제가 나왔어요. 연속적으로 공차 운행을 하면서 최초의 출발 지점까지 돌아오는 것. 자, 이게 환결 운송 시스템이 뭐냐면 영차 운행을 하면서입니다. 여기서 틀린 건 공차예요. 공차는 빈차라는 얘기고요. 영차라는 건 실차라는 얘기예요.
요거 틀린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거 틀리신 분들은 몰라서 틀린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 용어를 내가 몰랐다는 거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결이라는 건 공차 운행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못 나왔다.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공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공차를 줄이기 위하여 운행을 실시한다. 이렇게 하면 맞고, 공차 운행을 하며 이렇게 하면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한 건 이 1번이다. 영차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0이 숫자 0이 아니에요. 실차라는 겁니다. 화물을 적재에 운행한 걸 얘기한다. 중간 환승 시스템, 출발지와 도착지 중간에 터미널을 이용해서 사람을 교차하는 것. 그 다음에 화물 대형화 시스템, 그쵸? 소규모 화물로 출발해서 화물을 터미널에 환적하여 대형화하겠다. 1차량 2 운전자 승무 시스템, 출발지와 도착지에 사람 한 명씩 배치해서 1차 운송이 완료되면 도착지에 있던 사람이 운행한다. 릴레이식 운송 시스템하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릴레이식 운송 시스템. 자, 답은 1번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 물류관리사에서 나온 문제다. 16번. 창고관리자 A, B 대화이다. 이들이 고려하고 있는 창고 보관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 새로 발주한 전기자전거에 대한 제품인데 어디에 보관한 게 좋을까? 처음 들어오긴 했지만 자전거로 분류되니 자전거 주변에 놓자. 이건 뭐예요? 지금 비슷한 곳에 놓겠다는 거죠. 관련된 곳에 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이죠.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은 보관 물품이 상호 관련 정도에 따라서 연계해서 보관을 하겠다는 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7번. 구매 가격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적절하지 않은 것. 우리 구매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구매 시점, 공급자, 구매 방법, 유통 경로, 발주의 긴급성, 발주의 반복성, 발주 수량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납기는 맞죠. 왜? 짧을수록 가격이 높아지니까 구매 가격에 대한 결정 요인이 되겠죠. 뭐 품질, 납기, 수량, 지불 조건 이런 것들 크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품질도 맞고요. 납기도 맞고 품질도 맞고 지불 조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교차 비율 같은 경우에는 교차 비율은 상품 관리에 대해서 교차 비율 같은 경우에는 상품 관리 지표라서 구매 가격 결정 요인은 아닙니다. 자, 오히려 교차 비율은 제품 및 상품이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는지 수익이 되는지 그런 것들 판매할 당시에 좀 우리가 좀 더 자주 쓰는 용어로 배웠죠. 자, 그러면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때 이게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직접 노무비 8만 원, 직접 재료비 10만 원, 직접 경비는 직접 재료비 60%니까 6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접 원가는 얼마가 돼요? 직접 원가는 합치니까 24만 원이 되나요? 24만 원. 직접 원가는 24만 원. 자, 그 다음에 매출가액은 40만 원이 됐어요. 매출가액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뭡니까? 제조간접비를 구하래요. 어떤 X를 더하면 제조간접비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24만 원 더하기 X가 제조간접비예요. 그리고 판매관리비를 주어졌네요. 그럼 판매 원가가 있죠. 판매 원가는 그 제조간접비랑 직접 원가를 합치면 제조 원가가 나오니까 요 제조 원가 더하기 뭐 하면 돼요? 판관비라고 부르는 걸 더하면 판매 원가가 나오죠. 자, 판매 원가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판매 원가 얼마? 판매 관리비 제조 원가의 20%예요. 제조 원가의 20%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다 보면 제조 원가의 20%니까 약간 어떻게 볼까요? 이걸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24만 원 더하기 X 그 다음에 얘도 뭐야? 24만 원 더하기 X의 뭐겠어요 얘는? 그쵸?
1.2인가요?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1.2. 자,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0.2? 0. 지금 20%니까 0.2네. 0.2. 0.2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예요? 합치면 문제 희한하게 냈네요. 24만 원 더하기 x 곱하기 1.2가 되겠네. 얘가 1이잖아. 그쵸? 얘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그 매출가액이 40만 원이라 했어요. 매출가액이 40만 원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나요? 제조원가 24만 원. 그러면 X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조원가 더하기 0.2 제조원가라고 했고요.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고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 매출가액. 지금 영업이익이 매출가액이 10%예요. 다 같이 봐야 되겠네. 그쵸? 여기다가 4만 원을 더하면, 그죠? 4만 원을 더하면 얘가 뭐라고요? 40만 원이란 얘기죠. 결국에는. 이게 문제 되게 희한해서 제가 다시 쓸게요. 이게 같이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같이. 자, 여기서 우선은 여기까지는 쓰고요. 그러면 이 24만 원 그 다음에 더하기 X가 있는데 얘가 제조원가가 되고 이 제조원가를 우리가 총 판매원가를 구할 때 제조원가 24만 원 더하기 X 여기 가로치고 더하기 그 다음에 판관비가 또 24만 원 더하기 X의 0.2배죠. 그럼 얘가 또 판관비잖아요. 총원가, 판매원가. 그럼 여기다가 마지막 판매가를 딱 하려면 매출가를 하려면 여기다 이익만 더해주면 되죠. 근데 이익이 10%가 나왔어요. 근데 매출가가 40만 원 나왔으니까 더하기 4만 원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얼마란 얘기야? 40만 원이란 얘기죠. 그죠? 그럼 요걸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돼요? 요걸 이렇게 넘기면 그쵸? 요걸 이렇게 넘기면 36만 원이 되겠죠. 맞죠? 그럼 36만 원이 됩니다. 36만 원이 되고 36만 원에 24만 원 더하기 X의 1.2배가 되겠죠. 요거 X의 1.2배 곱합니다. 여기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고 빼주고 하면 되겠죠. 그쵸 여러분? 계산식 되시나요? 요거 1.24만 원 더하기 X의 1.2배가 36만 원이잖아. 결국에는 24만 원 요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24만 원 더하기 X는 30만 원이 되죠. 30만 원이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X는 얼마가 돼? X는 6만 원이 되죠. X가 6만 원이에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조 간접비가 6만 원이라고요. 와 문제 좋네요. 처음에는 간단한 건 줄 알고 수학 문제가 나왔다 해서 또 나왔네요 하고 봤는데 이 문제 좋습니다. 이 문제가 응용이 되는 문제라서 여러분들 별표 치고 이건 1급에도 안 나올 문제가 2급에 나왔어요. 야 이거 대단한 문제인데요. 그동안의 수준을 보면 얘는 뭐 물관사에 나와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은데 물관사에 나오는 문제 같아요. 참 물관사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많이 내거든요. 별표 치고 이렇게 한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 집중구매에 대한 설명 물어봤습니다. 대량 품목, 고가 품목 집중구매 맞고요. 전문적인 구매 지식과 구매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맞아요. 구매팀이 존재하니까요. 일괄 구매를 통해 단순화 표준화가 쉬워서 재고량이 증가한다. 자, 지금 이게 일괄 구매를 통해서 단순화 표준화가 쉽다 보니까 재고량이 감소하겠죠. 디귿은 아웃. 그러면 디귿 들어간 거 아웃 해주면 2번이네요. 2번. 긴급 수요는 분산 구매가 되겠죠. 자, 20번입니다. 구매관리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 생산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납기 지연으로 인해 생산계획에 차질을 겪고 있다. 기존에는 생산부서가 요청한 자재를 단순히 구매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최근에는 구매부서가
시장 가격 동향, 공급업체의 품질 수준, 납품 안정성, 대체 원자재 가능성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제품 설계부터 구매 부서가 참여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자재와 부품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구매 관리는 원가 절감보다는 좋은 품질이면서 높은 가격은 아니죠. 그죠? 낮은 가격, 원가 경쟁력은 가져야 되니까요. 틀렸고요. 구매 관리는 적정 품질, 수량, 시기, 가격, 구매처를 고려하여 원가 경쟁력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2번이 제대로 되어 있네요. 그죠? 2번이 제대로 되어 있고. 지금 3번은 구매 관리는 제품 생산 이후에 판매 물류를 효율화하여. 지금 여기는 판매 물류를 효율화하여. 이건 어디입니까? 판매 물류 활동이 되죠. 물류 활동에 대한 내용이라서 구매가 아닙니다. 구매 관리 부서는 생산 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재를 사후적으로 구입하는 단순 지원이 아니죠. 전략적입니다. 전략적 부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틀렸고 2번이 틀렸다. 이번에 지금 제가 2급 문제를 풀어봤는데 2급 수준 계산 문제가 1급처럼 나왔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1급보다도 어렵게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관사 문제가 한 2-3문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제가 2급 문제 중에 어렵게 나오면 그냥 패스하세요. 계산 문제 패스하고 아는 것만 푸세요. 왜냐면 꽈락은 40이고 평균이 60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한 건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면 됩니다. 실기에서 얻는다. 자, 제가 2026년 문제 스타일 말씀드렸어요. 이론이 어렵다. 이론 난이도가 높다. 그죠? 계산 문제가 어렵다. 그 대신에 실기는 평이하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점수를 어디서 따야 된다? 실기에서 따야 된다. 하지만 계산 문제 중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푼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다 그러면 계산 문제 아닌 걸 우선 쫙 풀고 계산 문제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기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기는 유튜브에 올라가고요. 실기는 네이버 카페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실기 보실 분들은 네이버 카페 와서 가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료도 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바로 실기 문제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